비상 상황입니다. 중국 잠수함이 북쪽 해역에서 200마일 떨어진 곳에서 탐지되었습니다. 젊은 장교의 목소리가 작전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순간 커다란 전자지도 위에 붉은 점 하나가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 위치는 캐나다가 국가의 미래를 걸고 사수하는 북극 전략 구역 바로 앞, 그리고 전 세계 해상권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목이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각거리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200마일 북극의 혹독한 바다에서 결코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저 잠수함이 방향을 틀어 속도를 높인다면 남은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이것이 완전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기술력과 군사력,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증명할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완성전 상태로 실전에 투입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건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잠수함의 궤적이 점점 북극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위성 영상은 붉게 물들었고 통신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작전 지휘관은 곧바로 위성 통신망을 열어 오타와의 합동군 사령부에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몇 분 뒤 캐나다의 최고 지휘부와 동맹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방금 전 포착된 잠수함의 경로와 예상 진입 지점이 표시됐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대표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단호한 한마디가 울렸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 아닌 비웃음이었습니다. 한국이라고? 거긴 자동차나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나라 아니었나? 북극 작전을 해본 적이나 있나? 전쟁 끝난 지 겨우 반세기밖에 안 된 나라야. 경험도 장비도 실적도 없는 후진국이지. 이런 초대형 작전에 투입했다간 큰일 나. 기껏해야 값싼 인건비로 배 만들던 나라가 뭘 하겠다고 여긴 북극이야. 장난터가 아니라고. 심지어 한 고위 참모는 보고서에 적힌 대한민국 이름 위에 빨간 줄을 그으며 냉소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도 실패한 구역인데 어떻게 저 나라가 해낸다는 겁니까? 기술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회의실 안은 이미 결론이 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은 그들에게 믿음이 아니라 무모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북극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쓰러지고 이것이 산산조각 나는 그림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비웃음이 곧 사라지고 후진국이라 부르던 나라가 얼마 후 이 북극 한가운데서 세상을 뒤흔들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결정이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쓰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을 놀라게 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그랜트입니다. 저는 캐나다 해군에서 32년 동안 복무했었어요. 제 인생 대부분을 차가운 바닷속, 강철강 같은 잠수함 안에서 보냈었죠. 엔진이 윙윙거리는 소리와 소나가 삑하고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지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상황을 겪어왔기에 이제는 더 이상 놀랄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었습니다. 그날은 오타와의 이른 아침이었어요. 바깥 공기는 여전히 겨울 냄새가 가득했고 살을 스치는 찬 기운이 매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군님, 중국 잠수함이 북쪽 해역에서 200마일 떨어진 곳에서 탐지되었습니다. 젊은 장교가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순간 저는 몸을 굳혔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북극에? 그건 단순한 나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매우 위험한 소식이었습니다. 북극은 원래 고요하고 한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었어요.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었고 그건 곧 더 많은 선박과 더 치열한 경쟁, 그리고 더 큰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잠수함들은 이미 오래되고 느리고 지쳐 있었어요. 일주일 이상 자망하지 못했고 북극의 혹독한 환경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너무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몇 시간 안에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저는 긴 테이블에 군 지도자, 기술자, 장관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어요. 새로운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아무 잠수함이 아니라 28일 동안 자망할 수 있고 400m까지 잠수 가능하며 승조원 10명만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극의 최악의 폭풍도 견뎌야 합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세계 최고의 조선사들을 불러 이 계약을 경쟁하게 할 겁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그 순간 한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썹이 저절로 찌푸려졌어요. 한국. 물론 그들이 좋은 휴대폰과 빠른 자동차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도 집에 한국산 TV가 있었죠. 하지만 잠수함이라니요? 잠수함은 오랫동안 해군 역사를 쌓아온 나라들이 만드는 것이었어요. 일본, 독일, 미국 같은 나라들이죠. 저는 옆에 앉아있던 오랜 친구 루이스 함장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어요. 한국? 이건 진심이 아니겠지? 루이스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건 일본이나 독일이 할 일이지 한국이 할 일은 아니지. 우리는 둘 다 잠수함 건조가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금속과 엔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주 동안 적에게 들키지 않게 만드는 완벽한 침묵의 기술이 필요했죠. 햇빛 한 줄기 없이, 신선한 공기 없이도 신명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생명 유지 시스템, 그리고 오랜 시간 버티는 내구성과 정밀함, 신뢰가 모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메모장에 그 나라들의 이름을 적었어요.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이탈리아, 한국.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바라보는 동안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어쩌면 한국이 우리를 놀라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곧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아니, 그건 불가능했죠. 정말 그럴까요? 그 회의 이후 몇 주는 마치 경주처럼 흘러갔었어요. 매일같이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쌓이고 있었죠. 캐나다의 잠수함 계약을 따내기 위해 각국에서 보낸 도표, 설계도, 그리고 온갖 기술적 약속들이었어요. 독일은 두꺼운 설계 바인더를 보냈었고, 프랑스는 번쩍이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냈었습니다. 일본은 마치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온 것처럼 세부적인 제안을 보내왔었죠. 모두가 일본이 우승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일본 잠수함은 조용하고 빠르며 신뢰성이 높기로 유명했었어요. 수십 년간의 경험도 있었고요. 북극 작전을 떠올리면 일본은 안정적인 선택처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아침 저는 뜨거운 커피를 들고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 비서 안나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장군님, 일본이 경쟁에서 철수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철수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잠수함으로는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나가 대답했어요. 28일 자망도, 400m 잠수도, 승조원 10명 제한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일본이 못한다면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소식은 건물 안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작은 무리로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죠.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심지어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죠. 큰일이네. 한 장교가 중얼거렸어요. 일본도 못하면 아무도 못하겠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경쟁국 명단을 바라봤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저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잠수함 역사가 이렇게 짧은 나라가 일본이 불가능하다고 한 도전에 뛰어든다니요? 하지만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 홀로 앉아있는 동안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군에서 복무하면서 한 가지는 배웠습니다. 가끔은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선택이 최고의 결과를 내기도 한다는 것을요. 그래도 한국이 북극급 잠수함을 만든다. 그건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였죠. 일주일 뒤 본부로 커다란 소포가 도착했어요. 발송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대한민국 방위산업 잠수함 제안서. 호기심이 저를 이끌었어요. 저는 테이프를 자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바인더가 있었고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KSS 시그마. 저는 곧장 페이지를 펼쳤어요. 제 눈이 사양표를 따라가면서 점점 커지고 있었죠. 28일 자망 가능. 잠수 가능 깊이 400m. 완전 자동화 제어 시스템.
승조원 48명. 저는 다시 읽어봤어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일본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한국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죠. 설계도도 함께 들어있었는데 그건 제가 봐왔던 투박하고 구식의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매끈하고 세련된 곡선이 있었고 속도와 정숙성을 위해 태어난 듯한 모습이었죠. 저는 바인더를 들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제안에 대해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어요. 호기심이었죠. 혹시 정말로 이 작은 나라가 아무도 못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걸까요? 2주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파견된 소규모 점검팀을 이끌어 KSS 시그마를 직접 확인하러 가게 되었었죠. 솔직히 무엇을 보게 될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바닷내음이 코끝을 스쳤어요. 이 항구 도시는 살아 숨쉬고 있었죠. 크고 작은 배들이 바다 위에 떠 있었고 크레인들이 부지런히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었으며 형형색색의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부두를 따라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닷바람 속 짭짤한 맛은 마치 제 고향을 떠올리게 했어요. 검은색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했죠. 저는 KSS 시그마 프로젝트 리더 박민호입니다. 앞으로 제가 안내를 맡겠습니다. 민호의 악수는 단단했고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건 거만함이 아니라 확신에서 오는 눈빛이었죠. 우리는 차를 타고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차량들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뒤쪽에 앉아있던 팀원들이 창밖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만큼이나 궁금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거대한 조선소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마른 도크에는 거대한 선체들이 줄지어 있었고 헬멧을 쓴 작업자들이 마치 시계태엽처럼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우리를 별도의 부두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KSS 시그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었고 검고 매끄러운 선체는 가만히 서 있어도 속도감이 느껴졌습니다. 햇빛이 표면에 반사되어 날카로운 선을 만들고 있었죠. 녹은 자국도 어수선함도 없었고 모든 것이 정교하고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의 자부심입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저는 캐나다의 오래된 잠수함처럼 비좁고 시끄러운 내부를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안에 들어서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엔진이 꺼져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할 정도였죠. 공기는 제가 익숙했던 그 답답한 냄새가 아니라 신선했고 조명은 밝았으며 벽은 드러난 배관 대신 매끈한 패널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엔진이 켜져 있습니까? 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어요. 네.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저희는 메탄올 연료전지 AIP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소음이 거의 없어 북극 작전에 최적입니다. 승조원 침실을 보여주었는데 각 선원마다 자기 침대와 사물함,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잠수함에서 이런 건 사치에 가까웠죠. 휴게실에는 큰 스크린이 있었고 작은 운동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무할 수 있는 선원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지휘실을 둘러봤습니다. 메인 콘솔에는 단 한 명의 운영자가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불빛이 은은한 화면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한 명뿐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KSS 시그마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승조원들은 끊임없는 수동 조작 대신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죠. 주위를 둘러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걸 확인하려고 왔었어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건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건 정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부두에서 우리를 맞이했었습니다. 오늘은 KSS 시그마가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바다 위로 부는 산들바람이 살짝 스쳤고 잠수함의 검은 선체는 아침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금속 갑판 위로 올라서며 부츠 밑으로 전해지는 묵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잠수함에서 복무했었지만 자망 직전의 그 순간만큼은 여전히 가슴이 조금 더 빨리 뛰곤 했죠. 안으로 들어가자 승조원들이 조용하면서도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함도 혼란도 없었고 모든 동작이 부드럽고 익숙했어요. 민호는 우리를 지휘실로 안내하며 말했죠. 5분 뒤에 자망하겠습니다. 명령이 내려오자 잠수함은 거의 소리 없이 물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덜컥거림도 갑작스러운 흔들림도 없었어요. 마치 거친 바다가 아니라 잔잔한 수영장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귀를 기울이며 디젤 엔진 특유의 낮고 묵직한 진동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들려온 건 멀리서 냉장고가 돌아가는 듯한 부드러운 윙 소리뿐이었습니다. AIP 시스템은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오히려 그게 좋은 느낌이었죠. 더 깊이 잠수한 뒤 민호는 저를 데리고 함내를 둘러보게 했어요. 복도는 예상보다 넓었고 바닥은 매끄럽게 마감돼 있었으며 조명은 밝았습니다. 승조원 침실을 다시 들여다보니 어떤 이는 책을 읽고 또 다른 이는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고 한 명은 작은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긴장되고 비좁은 잠수함 분위기가 아니었죠. 캐나다 잠수함에서 보냈던 긴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머리 위 배관이 덜컥거리는 좁은 침상에서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공기를 마시며 누워 있었던 기억이었죠. 하지만 여기는 공기가 깨끗했고 조명은 따뜻했으며 침대는 정말 편안해 보였어요. 이런 환경이라면 장기 임무가 훨씬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조리병이 뜨끈한 국과 밥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향긋한 냄새가 금세 공간을 가득 채웠고 아침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제 배가 꼬르륵 울렸습니다. 우리는 잘 먹는 승조원이 행복한 승조원이라고 믿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말했죠. 행복한 승조원이 일을 더 잘합니다. 잠시 후 지휘실로 돌아갔을 때 메인 콘솔에는 한 명만 앉아 화면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에게 너무 많은 책임이 주어지는 건 아닌가요? 제가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다릅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항은 아무도 조작하지 않아도 가능하죠. 우리 승조원들은 하루 종일 버튼만 누르는 대신 전략과 안전에 집중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몇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잠수함은 매끄럽게 움직이며 방향을 바꾸고 잠수와 부상을 정밀하게 반복했어요. 불필요한 동작도 승조원들에게 과도한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게스트 객실에서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타와에서 처음 한국이 북극 최적의 잠수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비웃었던 장면이 떠올랐죠. 하지만 단 하루 물속에서 함께한 뒤 저는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KSS 시그마는 단순히 인상적인 수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캐나다가 그토록 찾아왔던 해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 제 머릿속은 여전히 KSS 시그마의 모습과 소리, 아니 그 조용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방위 산업 계약의 세계에서 한 번의 좋은 방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느낌이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수십억을 쓰는 나라는 없었죠.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제안을 했었어요. 직접 경쟁을 합시다.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말했죠.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 똑같은 조건, 똑같은 규칙에서 누가 가장 오래 버티고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지 보자는 겁니다. 장관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물었어요. 정면 승부를 제안하는 건가? 네. 발표도 약속도 말고 실제 결과로 판단하자는 겁니다. 북극은 멋진 연설 따위에 관심 없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각 나라는 최고의 잠수함을 보내 72시간 동안 지속 운용과 성능 시험을 하는 것이었죠.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을 것. 외부 지원 금지. 북극 환경을 그대로 재현. 전 기간 동안 완전 임무 태세 유지. 시험 당일 해군기지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들어올 수 없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이건 단순한 잠수함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어요. 독일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들의 잠수함은 탄탄했고 명성도 좋았습니다. 첫날은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죠. 하지만 36시간째가 되자 배터리 소모가 예상보다 빨라졌고 38시간 만에 결국 수면 위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승조원들은 아쉬움이 묻은 표정으로 발을 내디뎠죠. 다음은 프랑스였습니다. 세련된 설계에 자신감 넘치는 엔지니어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자신감이 현실을 대신하진 못했습니다. 30시간쯤 되었을 때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고 조용히 임무를 포기한 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의 차례가 왔습니다. KSS 시그마는 그림자처럼 부드럽게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육상 지휘실에서 우리는 대형 화면을 통해 속도, 잠수 깊이, 산소 수치, 승조원 상태 등을 지켜봤어요. 처음 24시간 동안은 안정적이었죠. 변화도 긴장도 없었습니다. 36시간째 독일이 무너진 시점에서도 한국의 수치는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연료전지 AIP 시스템은 문제없이 작동했고 승조원들의 심박수는 여전히 낮게 유지됐습니다. 보는 입장에선 심심할 정도였지만 잠수함 운용에서 심심하다는 건 최고의 칭찬이었죠. 50시간째 시험을 지켜보던 엔지니어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이면 작은 문제가 하나둘 쌓이기 마련인데 반응 속도 저하, 온도 변동, 전기 계통의 미세한 문제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60시간째. 여전히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승조원들은 식당에서 웃으며 손을 흔드는 영상을 보내왔죠. 저 사람들 작전에 있는 게 아니라 크루즈 여행 중인 것 같군. 한 캐나다 장교가 믿기 어렵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72시간이 되었을 때 KSS 시그마는 정확히 계획대로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비상 상황도 지연도 없었죠. 승조원들은 지친 기색 없이 상쾌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부드러 올라온 민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다 괜찮았습니까? 그는 부산에서 봤던 그 차분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 줄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KSS 시그마는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한 유일한 잠수함입니다.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승조원 친화적입니다. 28일 동안 무리 없이 자만 가능하며 북극 방어에 완벽히 적합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설득된 것은 아니었어요. 최종 검토 회의에서 한 고위 관계자가 제가 예상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NATO 동맹국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를 그들에게 의존하는 게 현명합니까? 저는 장관이 대답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전은 깃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능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영하의 북극 바다 속에서 28일을 버틸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그걸 해낸 나라는 하나뿐입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다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참관자로 참석했던 민호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KSS 시그마를 실제 북극 환경에서 시험해 보십시오. 실패하면 캐나다는 계약을 취소해도 됩니다. 위약금도 손실도 없습니다. 그건 대담한 제안이었어요. 누구도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죠. 위험 부담이 큰 조건이었지만 숫자나 도표로는 보여줄 수 없는 자신감을 증명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장관이 회의실을 둘러봤고 천천히 한 사람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저는 제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챕터 1이라 부를 수 있다면 그때의 저는 한국을 단 한 번의 생각도 없이 지워버렸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의 기술과 사람 그리고 결과를 본 뒤에는 저는 어느 나라보다 그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온 나라가 제가 본 것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졌을 때 북극의 바람은 이미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서 은근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에드워드, 공식적으로 결정됐네. 우리는 한국으로 간다네. 잠시 말을 하지 못했어요. 반대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가진 의미의 무게 때문이었죠.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해 속삭이며 의심을 던지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전화기 너머로 미소를 지으며 수년 만에 우리가 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언제 발표합니까? 내일.
해군 기지에서 기자회견이 있네. 자네도 꼭 와야 하네. 다음날 기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카메라들이 줄지어 있었고 기자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며 뭔가 큰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대부분은 여전히 계약이 독일이나 프랑스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표정에서 이미 쓸 제목을 머릿속에 정해둔 게 보였죠. 장관이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면밀한 평가 끝에 캐나다는 앞으로 우리의 북극 수호자가 될 잠수함으로 대한민국의 KSS 시그마를 선택했습니다. 순간 방 안은 마치 파도가 몰아친 듯 술렁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숨소리,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죠. 어떤 기자는 한국 하고 크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요. 장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한 잠수함을 선택했습니다. 지속력, 잠수 깊이, 승조원 규모, 자동화, 그리고 생활 환경까지.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능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성능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 조용히 서 있는 민호를 힐끗 봤습니다.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만족의 미소가 보였어요. 발표가 끝난 후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캐나다 북극방위 계약 획득. 작은 나라 큰 기술. 한국 잠수함 판도를 바꾸다. 심지어 그동안 한국을 의심하던 군사 전문가들까지 이제는 그들의 기술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본은 포기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실패했으며 한국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냈다는 소식이었죠. 다른 나라들도 거의 즉시 한국 조선소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 유럽 국방 관계자가 북극에서 운영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운영 가능하다는 뜻이지라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몇 주 뒤 첫 번째 KSS 시그마가 캐나다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잠수함이 도착하는 부두에 나와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이 하얗게 나왔지만 추위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잠수함은 부산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조용하고 안정적으로 항구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함교 위에는 빨간 단풍잎이 그려진 캐나다 국기와 빨강과 파랑의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갑판 위에 선원들이 깔끔한 제복을 입고 줄지어 서 있었고 민호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걸어와서 말했죠. 여기서 보니 느낌이 다르죠? 그렇습니다. 처음 한국이 경쟁에 참여한다는 말을 들었을 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저는 옆에 있는 매끈한 선체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젠 제가 틀렸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민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가장 좋은 놀라움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오는 법이죠.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서 두 국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동안의 의심, 오랜 시험 과정, 북극 환경을 재현한 시험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KSS 시그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신뢰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쌓여야만 얻어진다는 것도요. 이 잠수함은 단순한 강철과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다리였고 의심 속에서도 존중이 자라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후 KSS 시그마가 공식적으로 우리 함대에 합류하는 날, 저는 이 잠수함에서 복무할 젊은 해군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잠수함 중 하나에서 근무하게 될 겁니다. 이 배가 지구 반대편에서 왔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배가 제 역할을 해낼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승조원 그리고 나라를 지켜줄 겁니다.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에는 예상보다 더 큰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새로운 방어력에 대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한국이 자신을 세계에 증명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KSS 시그마를 바라봤습니다. 짙은 색의 선체가 흐린 겨울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고 그 속 어딘가에서 28일을 버틸 준비가 된 조용한 엔진이 대기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와 함께하니 북극이 비어있는 일은 절대 없겠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그 생각이 틀릴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